옛날 옛적 고대 아테네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는 철학에 심취한 젊은이들이 모여 밤을 지새우며 각종 이론에 대해 토론하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주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었습니다. 각자의 생각을 펼치며 날을 새던 이 청년들 중 한 명이던 다이몬은 항상 자신이 실제로 본 사물보다도 그 이데아 세계의 사물들이 더 생생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이몬은 남들과 다른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길거리에서 평범한 사물들을 보고 나서 그 사물의 이데아적 형태를 상상해 그림을 그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손가락질하며 비웃기도 했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방은 그런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보통의 의자가 플라톤이 이데아 의자로 변신하거나 평범한 고양이가 완벽한 이데아의 고양이가 되어 캔버스 위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이몬은 자신의 그림을 들고 마을 광장에 나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열린 작은 시장을 지나가며 그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내 한 노인이 다가와 그의 작품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그림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시간을 들여 감탄하며 이건 내가 본 가장 진정한 모습들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다이몬의 그림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 다이몬은 매일 광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설명하며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모든 것이 본질의 불완전한 그림자일 뿐이라고 설파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듣고 각각의 사물들이 지닌 이데아적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이몬의 그림은 마을의 귀중한 지식과 철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데아의 사도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가 그린 이데아적 형태들은 모두에게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했습니다. 결국 다이몬의 그림과 그의 이야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본질을 이해하려 노력했으며 이는 그들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이몬은 결국 마을에서 떠나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그의 이데아적 그림들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끝없는 탐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마치 동굴 밖의 태양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으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그리스의 아테네 시내의 분주한 시장에서 한 상인이 자신의 물건을 자랑스럽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손님에게 자신의 상품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끊임없이 설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의 확신에 찬 태도에 때로는 사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소크라테스는 상인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는 다가가 상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봐요, 상인님, 이 물건들이 정말 최고라고 확신하시나요? 상인은 눈을 번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물건은 이 시장에서 최고니까요. 소크라테스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시장의 모든 물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당신이 모르는 더 좋은 물건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저는 매일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제 물건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인들의 물건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모든 물건에 대해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부드럽게 도전했습니다. 이 질문은 상인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이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심도 있게 다른 상인들이 물건을 본 적은 없네요. 소크라테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상품이 최고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상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물건이 좋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상인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것을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배우고자 할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상인은 소크라테스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확신에 차있던 태도를 돌아보게 되었고 다른 상인들의 물건을 직접 조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상품을 더욱 향상시키고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진정으로 최고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테네 시장은 더욱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며 배움의 장을 만들어갔고 고객들에게는 더 나은 상품이 제공되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자리에서 출발했으나 각자의 무지를 인정하고 탐구하기 시작하자 시장은
조화롭게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지의 지라는 소크라테스의 이론이 실제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태도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자 요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늘 고민했습니다. 하루는 요한이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에게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수없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요한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영혼 회귀를 단순하면서도 재미있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요한은 마을의 유명한 대장장 요한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요한나는 하루 종일 무거운 망치를 휘두르며 철을 다뤘습니다. 그녀는 종종 힘든 하루가 끝나면 작고 허름한 선술집에 들러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요한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요한나, 만약 당신이 오늘 했던 모든 일이 영원히 반복된다면 그 삶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요한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쇳덩이를 두드리며 사는 인생이라. 그렇다면 나는 내 망치를 예술작품을 조각하는 화가의 손길처럼 사용할 것입니다. 내 고객들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골짝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말이죠. 요한은 요한나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뒤 이발사 클라우스를 언급했습니다. 클라우스, 당신에게 묻습니다. 매일 같은 머리를 같은 방식으로 자른다면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클라우스는 가위를 만지작거리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를 자르는 시간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치 새 사람이 된 느낌을 받도록 하는 시간이 되게 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머리카락이지만 그 이야기를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요한은 클라우스의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마을 빵집의 주인인 엘리사를 언급했습니다. 엘리사, 똑같은 빵을 매일 구워야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엘리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빵을 먹고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빵 굽는 과정을 더 새롭고 재미있게 만들어 벽에 나만의 철학을 붙여두겠어요. 마지막으로 요한은 자신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 철학을 통해 강연을 매일 반복한다고 상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서 새로운 통찰을 얻고 그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에 작은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저는 무한히 반복되는 삶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한의 강연이 끝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선택과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반복되는 매 순간을 마치 처음인 것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떤 이론이든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만들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왕국에 각기 다른 성향을 지닌 12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각기 거주민들을 위한 최상위 정책을 구현하려 했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매년 왕국의 법 및 정책을 검토하고 그것을 갱신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예기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쳤습니다. 장로들은 왕국의 새로운 규칙을 설정하기 위해 올해의 회의에 참석했고 모두가 그 전보다 더 공정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장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지역구의 이익을 앞세우려는 경향이 있었고 회의는 갈등으로 얼룩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혜롭고 연로한 장로 중 한 명인 롤리오스가 존 롤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롤리오스는 자신의 말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장로들의 개원 초적 입장, 과무지의 장막을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회의실에 모여 있지만 문을 열면 곧바로 새로운 세계로 이동하게 된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세계에서는 우리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위치 능력, 심지어는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장로들은 무지의 장막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떠올리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왕국의 농부 또는 상인 혹은 가장 취약한 시민이 될 가능성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롤리오스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여러분은 바로 자신이 세운 정책의 결과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가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설계하려 애쓰게 될 것입니다. 12장로는 롤리오스의 이야기에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관점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논의하면서 그들은 자유와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에 대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예상치 못한 미래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가장 기회가 적은 이들도 최대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토론의 결과물은 왕국의 모든 시민들에게 보다 파급력을 갖는 정책들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든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받도록 보장되었습니다. 롤리오스의 지혜로운 말과 재미있는 설정은 그들에게 진정한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매년 왕국의 모임이 열릴 때마다 장로들은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서로가 만들어낸 정의로운 세상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무지의장막을 앞두고 있는 듯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그 왕국은 번영과 평화 속에서 오랫동안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